7월 20일 화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떨어져서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다우지수가 2.09% 내렸고 S&P 500은 1.58%, 나스닥은 1.06% 하락했습니다. 잠시 후에 시장 급락과 관련된 코멘트는 들어볼 거고요. 전 섹터가 하락한 가운데 에너지 섹터가 3.6%, 금융이 2.8%, 그리고 소재 산업재 섹터가 2%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시장 공포지수인 빅스지수는 22% 급등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 우려가 시장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관련해서는 항공과 크루즈 기업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텔레닷과 펠로톤, 도어대시 같은 비대면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올랐습니다.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WTI가 7% 급락했고 에너지 기업 주가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2%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한 이자 마진 축소 우려로 금융주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은 31,000달러 아래로 떨어져서 하락해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외부 일정 관계로 건설, 건자재 및 유틸리티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이민재 연구원입니다. 예, 건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대구 쪽 미분양이 증가한다라는 뉴스들이 나서 관련된 내용들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5월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세대 수는 16,000세대 정도로 여전히 양호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영남권 중심으로 해서 3월부터 소폭 증가하고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공급 과잉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구, 울산, 부산, 그다음에 경남, 경북 중심으로 해서 미분양 세대 수는 다시 소폭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85세대로 3월 대비 7배 가까이 상승은 했으나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아직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숫자라고 생각은 됩니다. 이제 주요 미분양이 났던 사업지 중에 하나는 대구 안심 8억원 프레스티지라고 760세대, 그다음에 일반 분양 710세대 정도 이제 한 사이트였는데 여기 1순위 경쟁률이 0.29대 1이었고요. 그다음에 평당 분양가는 1,4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 사업지에서의 미분양 영향이 좀 많이 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 동안 수도권 제외하고 가장 많은 분양을 했습니다. 한 11만 세 정도 분양을 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대구 내 인구가 줄어드는 걸 감안했을 때 공급 과잉 구조는 계속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재개발 비중이 높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 분양 비중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이게 공공이라던가 그동안 묵혀놨던 땅들을 개발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반 분양 비중이 좀 높은 상황인데 특히 하반기 때는 11,000세대 정도 계획된 것 중에 일반 분양이 8,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미분양 세대 수가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아직 지금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주요 사업지들 중에서 이제 외곽 지역에서의 분양들이 이렇게 좀 기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좀 내려가면서 오히려 분양률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플레이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추후에 계속 지켜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미분양이 지금 증가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이 미분양 증가가 좀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대될 수도 있는지 또는 수도권 지역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과거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어떤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지표는 분양 가격 대비 매매 가격인 것 같고요. 현재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분양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대구가 좀 이슈가 된 거는 분양 가격과 매매 가격 사이에서의 어떤 소위 이제 분양을 받아서 가격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액션을 취하기는 좀 어려운 정도로 분양 가격이 올라왔다라는 게 좀 대구에서 미분양 증가의 이슈인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수도권은 이제 2기 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단지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주거에 대한 수요들이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데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정확히 보기엔 대규모 단지 조성보다는 공공개발로 5,000세대 정도의 소위 소형 신도시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 잘 되기 위해서는 분양 가격에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급 과잉도 분명히 한 원인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구 쪽의 이슈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분양 가격이 이제 매막 가격을 추후에 따라잡게 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는 뉴스라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이게 뭐 올해 안으로 발생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틸리티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계속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데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들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일단은 35도 이상 폭염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금이 아무래도 좀 낮은 상황이고 마지막으로는 재택근무 확대로 주택용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우려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 19일 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폭염이 뭐 시작됐다라고 이제 기상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최고 35도 이상 계속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순간적으로 최대 전력은 급증할 가능성이 높고요. 2018년 7월 8일이 최고 기온 39.6도였는데 이때 최대 전력은 92,478메가와트, 공급 내비율 7.7% 기록을 했습니다. 이 당시 수준보다 오히려 사실 상황으로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 예비율은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우려되는 요인 중에 하나는 현재 원전 이용률이 좀 낮다라는 겁니다. 7, 8월 원전 이용률이 70%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2018년 대비했을 때는 약 1기가 정도가 적은 수준이고요. 이 이유 중에 하나는 계획 예방 정비가 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이용률이 낮다라는 것들은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고요. 다만 신한울 1호기가 뭐 시운전할 수 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는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아직 공급 여력은 충분히 추가적으로 조금은 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DR 같은 경우에도 뭐 대안 중에 하나라고 계속 언급은 하고 있으나 4.5기가 정도 되는 DR 중에 실제 가동되는 것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들은 앞으로 좀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블랙아웃이 발생했을 때는 정책적인 변화가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역시나 계속 좀 모니터링할 필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 시장 하락 코멘트 듣겠습니다. 조현주 연구원. 네, 어제 미국 뉴욕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이제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미국 리오프닝 추세가 좀 느려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유가와 금리가 하락하면서 에너지 업종과 금융주 업종이 하락을 주도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주 전 기준으로 10,000명대에서 지금 어제 기준으로 3만 명을 상회하면서 3배 이상 뛰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확진자 수가 커진 이유는 남동부 지역, 특히 플로리다 지역의 확산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남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률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지역 중에서 가장 낮고요. 특히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64세 이상을 제외하고 백신 접종 비율이 전체적인 평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은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북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델타 변이 확산세가 크지 않기 때문에 남동부 지역도 백신 접종이 늘어날수록 델타 변이 확산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리오프닝 추세 같은 경우는 결국 지금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80% 이상까지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플로리다 지역의 규제 강화가 나타난다고 해서 전체적인 리오프닝 추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2분기 실적 시즌 본격화로 이제 76개 S&P 500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호실적 예상으로 완만한 추세의 흐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채권 코멘트까지 같이 듣겠습니다. 강승원 연구원.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미국채 금리 급락을 더블딥을 해석하는 건 지양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여전히 미국 경기 내부적으로는 더블딥 신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부적인 근거가 없다면 미국채 금리가 더블딥을 반영한 수준까지 하락한 이유는 앞서 들으셨겠지만 델타 변이와 관련된 이슈일 거라고 보는데요. 사실 백신 개발 이후에 세미나 통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면 유동성 파티가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산시장이 호재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드린 답변은 작년과 좀 많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면 작년에 코로나19가 나왔을 때 정책 당국이 돈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핵심 배경은 코로나 이전이
사실상 디스인플레이션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점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돈 푸는 거에 있어서 어떠한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제한 QE를 나서도 어차피 인플레이션은 안 나올 수도 있는 이슈라고 봤던 거고요. 그래서 연준이 인플레에 대한 공포 없이 무제한 QE 나섰고 이를 재원으로 미국 정부가 케어스 액트 등 공격적인 재정 지출을 나설 수 있었는데 이미 약간 코로나와의 전쟁 후유증으로 공급 측 인플레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민한 대응이 이번에 나올 수 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케어스 액트 2.0은 없는데 코로나 2.0만 나타나서 손과 발이 묶인 상태로 맞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미국채 금리가 급락하기 시작한 변곡점이 6월 FOMC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6월 FOMC에서는 기억하시겠지만 7명의 위원이 내년도 금리 인상을 찍어놨고요. 2023년에 50bp 금리 인상을 찍어놔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조금 시장 애매하고 뭐 바이러스 퍼질 수 있는데 정책 대응을 해줄 거야라고 하는 기존의 내러티브가 안 먹힐 수 있다라고 하는 공포가 뭐 최근에 금리 급락을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저희는 점도표의 폐해라고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내년도, 내후년도 금리 인상 전망이 싹 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첫 금리 인상 계속해서 2024년 정도나 가서야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 있고 기준금리 인상 전망 사라질 거고 테이퍼링과 관련돼서도 국채랑 MBS를 동시에 매입 규모를 줄인 형태가 아니라 최근 시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MBS만 먼저 하고 그 이후에 국채를 하는 형태로 어찌됐든 긴축은 굉장히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할 거다라고 하는 스탠스 그런 주장들을 하면서 적어도 그러니까 새로운 공포가 있으면 새롭게 대응할 거다. 이 정도 여지를 열어둔 형태가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비둘기 매 이런 분류는 더 이상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어찌됐든 새로운 공포에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신호를 연준에서 줄 거다. 그러면 오히려 금리가 바닥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의 완만한 상승 예상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좀 더 집중해야 될 섹터나 이런 것들이 어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국내 증시 영향도 좀 같이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금리가 빠지고 이렇게 다시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되면 섹터는 뭐 생각할 수 있는 게 다시 언택트나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주실 수 있는 게 어제는 왜 나스닥도 같이 그렇게 빠졌느냐 뭐 이런 이제 말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다른 종목들은 오히려 언택트 관련주는 그렇게 뭐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6% 그리고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뭐 이런 것들은 오히려 플러스가 났었어요. 애플이 뭐 마이너스 2.6% 정도 빠졌으니까 애플이 좀 많이 빠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애플은 좀 다른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뭐 판매 대수에 대한 이런 우려 그리고 보안이 좀 취약하다라는 이런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미국 상황은 앞서 코멘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영국 상황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19일은 어제가 좀 기준점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영국은 코로나 확진에도 불구하고 방역 조치를 완전히 이제 해제한다라고 이제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뭐 영국과 프랑스가 입국 규제에 대한 신경전을 좀 나타냈고요. 미국에서도 영국으로 여행하는 것을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흔히 말하는 백신 맞고 이제 여행을 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런 뷰들이 많이 이제 좀 낮아졌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뭐 우려감이 좀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방역 조치를 기존대로 해제해도 되겠느냐? 이번 환자의 60%가 뭐 2차 백신을 맞은 뭐 이런 사람들인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런 뭐 백신 무용론이라든가 앞서서 채권 쪽에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책이 이제는 뭐 안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금리와 빅스를 상당히 이제 민감하게 변동폭을 세게 가져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뭐 시장에 대한 결론은 기존에 우리가 경험대로 만약에 백신도 아무 소용이 없고 코로나가 뭐 정책으로 계속 대응을 해도 계속 이제 뭐 코로나가 나타나면서 이런 것들이 뭐
뭘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아예 비관론이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봤던 대로 코로나가 또 확산되면 통화 정책이라든가 뭐 재정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우호적으로 이제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것들도 백신을 어느 정도 접종률이 높지 않은 그런 미국의 주별 차별화 그리고 국가별 차별화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상황들이 나타난다면 거꾸로 저점 매수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여건들도 마련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약간 뭐 미리 이렇게 빠진 케이스가 좀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요. 기본적으로 뭐 사상 최고치 정고점이 3,316이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보면 뭐 최근에 3,180 정도를 지켜줄 수 있는가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한 3,100 중반이라고 하면 고점 대비 한 5% 정도 하락, 그리고 3,100 초반 정도라면 뭐 고점 대비 6% 정도 하락이기 때문에 그 정도 지수대를 단기 지지선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결국에는 빅스의 흐름이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뭐 금융상황 지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낮은 정도에서 안정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빅스는 단기 고점이 어제 뭐 25 정도까지 올라왔다 내려왔는데 뭐 27 이상으로 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좀 안정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EU하고 영국 채권 보고서 발표하겠습니다. 박민수, 박윤정 연구원입니다. 네, 유로존 영국 채권 시장 월간 자료입니다. 이번 달 월보의 제목은 불확실성에 함몰되지 않기로 지었습니다. 이 불확실성의 단기적인 영향은 예상보다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볼 수 있는 것은 백신의 효과도 같이 확인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률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백신이 접종된 이후에는 델타 변이도 고점을 보일 거고, 그렇게 되면 금리는 상승세를 재개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걷어내고 본다면 유로존의 경기 회복세의 근거들은 분명하고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금주 22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요. 이번 주 회의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좀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 스탠스를 가져가면서 마이너스 기준금리도 더 오래 유지해주겠다. 또 PEPP의 매입 규모도 모두 사용하겠다. 또 PEPP가 끝난 이후에도 유동성 환경을 충분히 유지해주겠다 정도의 코멘트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6월 의사록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은 ECB 내부에서도 경기 회복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통화 완화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산 매입 규모를 좀 줄여야 된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됐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좀 더 완화적인 통화 정책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경기 회복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스탠스를 보여줄 걸로 보지만, 단기적으로 대규모 자산 매입과 관련된 것은 정상화 과정을 서서히 시작할 때가 오고 있다라는 점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뭐 델타 변이를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백신 보급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델타 변이가 고점이 확인이 되면 독일 금리는 상승세를 빠르게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월간으로 독일 금리 전망은 마이너스 0.35%에서 마이너스 0.10%로 제시해 드립니다. 이어서 영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최근 델타 변이 불확실성과 그리고 대외금리 하락세로 길트 10년 금리도 박스권 하단인 0.70%를 7월 초에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미국 금리 급락으로 0.60% 선도 하회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영국의 경우에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백신 2차 접종률로 최근 확진자 대비 입원 환자, 사망자 비중은 과거 대유행보다 분명 낮아져 있습니다. 즉 이렇게 의료 시스템 붕괴 위험이 제한된다면 이제 만약에 영국 정부가 경제 정상화 과정을 좀 후퇴하더라도 봉쇄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나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델타 변이에도 영국에서는 6월 카드 소비액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고빈도 지표라던가 그런 소비와 고용 흐름이 크게 훼손되지 않아서 BOE가 추가적으로 비둘기파적으로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길트 금리는 다시 0.70% 위로는 복귀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 지난 6월 회의에서 BOE는 9월 말 휴직자 부양책 종료를 확인하고 움직이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8월 초 회의에서 추가 긴축 시그널은 없을 전망이며 길트 금리가 지난 박스권 상단을 상향 돌파할 모멘텀은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따라서 8월 중순까지 길트 10년 금리 레인지는 0.60에서 90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크레딧 전략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ESG 채권입니다. 한강렬 연구원. 네, ESG 채권과 관련된 시장 이슈 전망 내용인데요. 우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ESG 채권의 발행과 투자 규모는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반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고 발행량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전체 발행량을 이미 상회를 했고요.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업들의 발행이 이제 굉장히 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누적 기준으로 보아도 국내에서의 원화채 발행이 이미 이제 외화채 발행을 초과를 한 상태이고요. 투자 측면에서도 올해 상반기 그 ES 채권 펀드 관련된 자금 유입액은 이미 지난해 상반기 수준의 2배를 초과한 상황입니다. 좀 특이한 점은 영국 정부가 이번 하반기에 그 그린 본드 국채를 발행을 하는데 개인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금 계획을 만들었고 앞으로는 이제 기관뿐만이 아니라 이런 개인 투자자들도 소액으로 ES 채권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제 다가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볼 때 ESG 채권에 대한 리스크는 일반 채권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이 요구 자본 산출할 때 그 ESG 채권에 대한 위험 계수를 좀 더 일반 채권에 비해서 하향을 좀 검토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린워싱 리스크는 이미 많이 좀 이제 숙지를 하고 계실 텐데 ESG 채권 투자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소화시켜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과거에 그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그 행동주의 투자자로부터 이제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 ESG와 관련된 전반적인 이행이라던가 그다음에 이 자금의 사용 이런 것들을 그 발행자에게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그런 정보를 이제 철저하게 좀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 그린워싱 발생 가능성을 제거하자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ESG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가상화폐 채굴 과정에서 막대한 전력이 좀 소모되죠. 그런 측면에서 좀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채굴 방식을 좀 변경한다거나 아니면 재생에너지 사용,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 강화 이런 것을 통해서 약간의 그 부정적인 면을 좀 줄일 수는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ESG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전반적인 이제 투자 수요를 감안했을 때 채권의 약세 시기에서도 일반 채권 대비해서 ESG 채권이 좀 견조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미 지금 ESG 채권 시장은 그 양적인 팽창 시대를 넘어서 이제 질적인 성장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이제 ESG에 대해서도 뭔가 그 그린워싱 리스크 이런 것들이 좀 더 부각될 수 있고, 따라서 채권에 대해서도 좀 선별적인 투자가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미국은행 신용등급 상향 전망 리포트입니다. 최성종 연구원. 네, 미국은행 지난주에 6대 대형은행들의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1분기에 이어서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손충 당급 환입 그리고 견고한 수수료 이익이 실적을 견인을 했습니다. 다만 상업은행이랑 투자은행이 조금 매출에선 조금 다소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상업은행은 이자이익 비이자이익 모두 감소하면서 매출이 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손충당금 환입을 통해서 당기 순이익이 크게 증가를 했고요.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부문 이익 변동성이 높아졌지만 수수료 부분 이익의 견조한 모습을 토대로 매출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미국 은행들의 2분기 실적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충당금 환입이 지속됐다라는 점입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상당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을 했었는데 이 부분들을 지난해 4분기부터 조금씩 환입을 했고요. 올해 상반기 내내 그 규모를 늘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변동성이 높아진 트레이딩 이익과는 달리 수수료 이익이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세 번째로는 1분기 대비 대출이 증가세로 전환이 되면서 향후 순이자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라는 점입니다. 대선 충당금 환입, 견고한 수수료 이익 그리고 순이자 이익 개선에 대한 점들을 좀 감안을 하게 된다면 하반기에도 미국 은행들의 펀더멘탈 견고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모닝 미팅 마치겠습니다.